요즘은 외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만 접속해도 언제든 외국어를 듣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외국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행도 장기 유학도 어려울 게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불가능했던 조선시대에 외국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게 가능하기나 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외국어를 정말 배우기는 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외국어 열기는 지금 못지 않았습니다. 배워야 할 외국어도 많았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필수인 교재도 제법 많았습니다. 심지어 원어민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조선을 통틀어 최고의 외국어 천재는 신숙주였습니다. 단종 대신 세조를 택한 탓에 변절자의 아이콘이 된 신숙주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려 7개 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대뜸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는 14세기 조선에서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저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신숙주가 도대체 저 많은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선은 보수를 넘어 폐쇄적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조선말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커다란 트라우마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중반기까지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숙주가 어떤 외국어를 했는지 보면 당시 조선의 활동 반경이 상상외로 넓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숙주가 구사한 외국어는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 위구르어, 아랍어, 유구어가 있습니다. 신숙주가 이 말들을 어느 정도나 유창하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기록에도 남아있고 당시의 언어 상황을 봐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해는 1392년입니다. 중국의 명나라가 들어선 지 불과 24년 뒤입니다. 그 전에는 중국 최초의 이민족 왕조인 원나라였습니다. 바로 칭기즈칸이 세운 나라입니다. 원나라를 무너뜨린 명나라는 전통 한족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유교를 지배이념 삼아 건국된 조선으로선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랑캐가 쫓겨나고 비로소 세계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 초에는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매우 거세게 일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중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다라며 중국어 학습을 적극 권하였습니다. 세종대왕 스스로가 중국어 능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신숙주는 세종의 총애를 받던 집현전 학자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숙주가 그 누구보다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라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숙주는 원래부터 독서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집현전의 책을 읽기 위해 남의 숙지까지 도맡아 했을 정도입니다. 밤새 책을 보다 깜빡 잠이 든 신숙주에게 세종이 어의를 덮어주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책을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과 함께 1452년 사절단으로 북경을 다녀오는 등 신숙주는 무려 13차례나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뛰어난 중국어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온 사신의 맞상대도 늘 신숙주였습니다. 그리고 성산문과 함께 직해동자습이라는 중국어 학습서까지 지었습니다. 그의 실력을 의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 초만 해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양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조선 때는 반쯤은 바이링구얼, 즉 이중언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극을 보면 왕의 모든 말을 사관이 동시 통역하듯 바로 한문으로 동시 필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워낙 어려서부터 한문 공부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어를 익히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리대감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이원익은 명나라에 갔을 때 유창한 중국어로 일을 처리해 명조정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좌이전까지 지낸 이정구는 명나라 사신에게 대학을 강론하여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 신숙주 정도 되는 천재가 중국어를 잘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 신숙주는 일본어도 능숙했다고 합니다. 세조 때에는 신숙주를 통역 삼아 일본의 사신과 말을 나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직접 일본의 통신사로 다녀온 후 최초의 일본 안내서인 해동제국기를 혼자서 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조선 사람들은 중국어보단 일본어를 배우는 게 훨씬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한문은 익숙했던 데 반해 일본의 가나 문자는 낯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양반의 일기에 의하면 일본어는 개의하고 발음이 깍깍거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숙주는 몽골어와 여진어 같은 북방 언어들도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웬 몽골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몽골의 원나라가 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원나라 시절만 해도 몽골어는 지금의 영어와 같은 사실상 세계어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언제 다시 재기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도 몽골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분명 신숙주도 어느 정도는 할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진어는 몽골어보다 더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조선의 북쪽 넓은 땅이 모두 여진족 천지였습니다. 때문에 여진족은 조선의 중요한 외교 대상이었습니다. 장사 때문이라도 여진어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진어는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와 함께 조선의 역관 교육에서 중시한 4대 언어였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국경을 침탈해오자 신숙주는 1458년부터 3년간 직접 여진족 정벌에 나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신숙주는 이때 여진어와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문장가 중 한 명인 강희맹이 쓴 신숙주 행장에는 공은 몽골어, 여진어 등에 모두 통하여 때로는 역관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뜻을 통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아 신숙주는 중국어와 일본어 수준은 아니어도 몽골어와 여진어로 기본적인 소통을 할 정도의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위구르와 아랍어, 유구어를 할 수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위구르는 지금의 중국 신강자치구입니다. 실크로드로 유명한 지역이라 분명 위구르 상인들이 조선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아랍도 분명 무역 상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구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왕국입니다. 조선에 조공을 바치며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신숙주가 외교를 관장하는 예조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언어에도 접할 기회가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은 못해도 위구르와 아랍어, 유구어는 독해가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당시 조선에 알려진 모든 나라의 말을 할 줄 알았던 셈이니 정말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 신숙주는 도대체 저 많은 외국어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건 2편으로 이어집니다.